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여러분 방학입니다. 봄방학. 좋죠?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안 좋아요? 더 맥주가 돼서 좋아. 이제 더 맥주가 돼서 5월 1일이 메이데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잖아요. 그 다음에 5월 3일이 샌드위치더라고요. 일요일하고 석가탄신일. 가족끼리 또 얘들하고 또 5월 어린이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6일 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강을 하고요. 일단 7월 말에 또 한 3, 4일 쉬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오셔야 될 거고요. 어쩌면 주말에도 아마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공복 교수님도 이제 광주에서 학원 운영하시는데 이제 광주 쪽 수강생들하고 이제 비교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하신가 봐요. 저한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생각 이상만큼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굉장히 차고 가는 것 같아요. 기초를 다지시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무도 사실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렇게 수험생들이 이렇게 수업에 한 번 안 빠지시고 잘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힘들거든요. 기본서를 실무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없습니다. 근데 실무하면 2차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에 대한 과목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예요. 실무를 딱 해놔버리고. 근데 실무가 2, 30개월에 좀 오래 놓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법선생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공법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그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뵀던 분 중에서는 공부는 최고 잘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공부는 아마 그 리포트 의미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수재였습니다. 수재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그 중간 정도 인정됐던 것 같은데 아주 잘하든 못하고 아주 못하든 이 정도 안 했던. 근데 공부는 저는 어디서 많이 해봤냐면 들어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봐야 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왜 들어가셨어요? 아, 그때 IMF 때. IMF 때 제가 증권사에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증권사에 있으면서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금융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아실 거예요. 평화은행, 동아은행, 무슨 은행 엄청 많이 묻어나졌는데 증권사도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동서증권이라고 있었거든요. 아, 네. 동서증권이 있었는데 이 동서증권 업계 1위였습니다. 1위. 증권사 1위. 그 당시에는 삼성증권이 한 20건도 안 됐고 동서증권 1위였는데 이 동서증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면가를 찾아갔대요. 오너가 찾아가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라. 그러니까 저도 여기 찾아갔습니다. 저희도 찾아했더니 그분 말씀이 장면가 말씀이 투기를 지어주대요. 동서증권을 하려냐 남북증권을 할 때는 동서남북. 네, 실제로 그래서 동서남북이거든요. 동서증권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대요. 그분한테 이 동서증권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잘 나간다.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증권을 하면 처음에는 힘든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8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지 않습니까? 지금 있으면 대박 터졌겠죠. 나중에 이건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고진감래고 당장 달콤한 맛이고 여러분들이랑 어떤 걸 당장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처음에 고생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실제 1위 했습니다. 1위. 업계 1위.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동서증권이 증권사 사관학교란 말이 있었어요. 동서증권 출신들이 전부 나와서 증권사 차리고 또 딴 데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때 IMF 때 부도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이제 부도났던 이제 또 우리 남자분 배구를 좋아하시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배구 우리나라 1등 했던 1위 했던 고려증권이라고 했어요. 고려증권. 네, 엄청났습니다. 배구를 하면
지금 삼성 그 화재가 대구판에 휩쓸다시피 하는데 그때는 고려주권이 됐어요. 아시죠? 여기도 묻어놨죠. 묻어놨고 그때 증권사도 많이 묻어놨거든요. 예, 묻어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동아증권이라고 했어요. 이 동아증권은 규모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제 이게 부도가 나기 직전에 주당 한 300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3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5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누가 인수를 하냐면 이 고흥의 사채업체. 그래서 고흥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힘들어서 집을 나와서 명동에서 그때 명동시장이 우리나라의 사채시장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심부름하던 옛날 표현으로 하면 상환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셨던 분 계셨어요. 김 회장님이라고. 실제로 이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돈의 흐름을 아니까 금융사를 인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IMF 때 이걸 인수했어요. 동아증권. 굉장히 헐값 인수했어요. 헐값 인수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세종증권으로. 세종증권으로 바꾸고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게 농협증권이 됐죠. 넘겨버렸잖아요. 이때 이제 노건평 씨하고 지금 문제가 있었고 막 그랬던 것들이 노무현 정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돈의 흐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던. 그래서 이쪽 계통의 사람들은 이게 제조가 힘들잖아요. 제조가 전라도 쪽은 제조하면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대부분 망했는데 금융 쪽으로 성공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호남을 하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광주일보 출신이시거든요. 박현 대장님은 개인적으로 뵀는데 우리 사장한테 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생명, 미래가 뭘 주면 펀드 운영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삼성한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압도적이진 않아요. 예전에는 펀드 하면 미래였어요. 2006년도 7년.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가버린 게 미래가 인사이트 펀드라고 해서 중국에다 투자하는데 중국에 펀드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추석이 끝나고 그 펀드를 딱 개시를 했거든요. 줄이 서 있었어요. 200명 다시. 그 가입하려고. 돈 법다시 들고 와서. 저는 이해를 못했던. 근데 그게 6,000포인트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불과 일주일인가 2주 만에 약 7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어버렸죠. 쓸어버려. 시중에 있는 자금들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탔어요. 이미. 2,100도 순식간에 넘어버리고 주위에서 이제 주식 투자한다는 말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시 그 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 많이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개수가. 미래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다가 그 사이트 그 펀드 하나로 맛이 가버렸죠. 왜냐하면 6,000포인트 있던 중국 주가가 아시다시피 2,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가입하는 사람은 3분의 1토막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 본전했어요. 근데 그때 목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안 돼 있지만 적립식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났는데 이제 40% 다시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가 펀드는 아마 우리나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보험사 쪽으로 교보가 있습니다. 교보. 이 교보도 저기 하나 주시네요. 저기 어디냐 한평인가? 교보 생명 아시죠? 그 다음에 대신증권 양대장님. 기타 등등에서 금융 쪽은 제조하고 달리 이렇게 정부로부터 금융을 조달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제조 쪽은 좀 호남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금융 쪽은 많습니다. 금융 쪽은 머리 하나만 갖고 하는 거라 그래서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하냐? 한때 교도소 갔죠. 이런. 그 다음 또 여기가 이제 엮었던 게 신동방하고 그때 전환사채 그 발행을 그때는 그 IMF 때는 회사들이 일단 회사 살려고 전환사채 30% 40%씩 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금융시장이 약간 정상적으로 찾으면서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신 회장들이 붙다가 행령 뭐 이렇게 하면서 복잡했죠. 그래서 돈의 흐름은 분명히 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타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년 만에 왔는데 이 타임 속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어요. 10년 만에 왔던 것 중에서 어디 가서 수익을 창출할 거냐.
저는 이런 기회는 그래도 잘못 안 놓쳤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저는 2006년도, 5년도 이때 금융 자격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그때 한 2만 권 이상을 팔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카페에서. 얼마나 재밌냐면 돈 먼저 보내주면 보내니까 손이 할 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그 캠코더, 저 뒤에 있는 조그만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자격증 누가 취득했냐면 금융권 재직자들은 전부 취득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에 뭐 100권씩 200권씩 정신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흐름이 끊기고 펀드 시장도 죽어버리고 금융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계좌 활동을 보니까 최근 한 4, 5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개인 비중. 전체 투자 금액에서 지금 투자에서 이미 개인 비중이 주식시장 전체 투자 금액에서 지금 50%가 넘어버렸어요. 58%까지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기관들은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아니거든요. 기관한테 누가 갖다 주냐면 일반 투자자한테 돈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기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투자에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기관들은 돈만 찾아가니까 계속 주식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투자가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은 돈 안 찾아간다 해서 판매 요청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 주식을 사기만 하는데 팔 일이 없어요. 팔 일이 없어요.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 12월 이후부터 계속 주식만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만 판매 요청 안 하면은 기관도 주식을 팔 일이 없으니까, 자기 돈 아니잖아요. 기관은 한또 맡겼던 개인들 돈이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기만 할 것이고, 개인도 사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가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2,100포인트가 넘어서 이제 2,000포인트는 가기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가버리면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목표치는, 결국 정부에서 목표치는 제가 보기에 4,000에서 5,000까지 가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돈이 확 풀려버립니다. 어느 정도 풀려버리냐면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일반인들이. 그럼 4,000포인트 근처 가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투자가 제가 5 더하기 5가 얼마죠? 5 더하기 5가 10이죠. 그런데 투자에서는 10인데, 이거 5 더하기 5여갖고 10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 더하기 1도 10이고, 8 더하기 2도 10이고, 7 더하기 3도 10이고, 6 더하기 4도 10이고, 5 더하기 5도 10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6 더하기 4도 10이고. 네? 사랑해. 여기 4인가? 4 더하기 6. 맞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7. 2 더하기 8. 그 다음에 1 더하기 9. 이렇게 돼 있어요. 10 더하기 0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왜냐하면 없어진 상태니까, 시장 상태에. 무슨 의미냐면, 이게 투자자들. 이게 투자자들이고, 이게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이 주식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하면 좋은 이익이 있는데, 9명이 안 된대요. 9명이 안 돼. 그럼 반대로 이익은 군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져갈 것은. 긍정적인 사람 한 명 있는 거죠. 이익이, 근데 이 한 명 속에 여러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이거죠. 10명 중에 다 싫다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게 가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익이 많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2,100포인트가 지금 올라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펀드 중에서 손해 많이 펀드는 없습니다. 이제 최고 고점 2,10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판매도 되네? 건전하네? 은행 금리부터 나왔네? 이 정도예요. 그러면 다 취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위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니까 사실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자기 돈이.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려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ME 계좌에 지금 돈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돈만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2,200포인트, 300포인트 가면 사람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이 정도인데, 이때부터는 약간의 과열권이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보다 이익이 더 적잖아. 그럼 이때 이제 일반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때는 누가 파냐면 이때 샀던 사람이 팝니다. 충분히 이익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 일반인과 전문 투자자들은 전부 반대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얘들이 사면 얘들은 팔고, 얘들이 사면 얘들은 사요. 누군가는 손해 봐야 됩니다. 근데 같이 올라가는 도중에는 서로 윈윈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이익이 약간 많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10배, 20배, 이제 벌써 보니까 개별 종목 4배, 5배 이렇게 난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흘러다니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작전세래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언제 빠져나오면 되냐? 정부에서 가르쳐줘요. 또.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과열되면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는데, 금리를 한 번에 갖고 안 통해요, 시장에서. 이미 시장 떠나버렸기 때문에, 한 번에 갖고 정부 말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지나서 보면? 정부가 이겨요. 정부가 지금 계속 금리를 인하시켰잖아요. 제로 금리 났잖아요. 그래도 돈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정부가 쓰란 말이거든요. 지금 돈을 갖다가. 좀 제발 좀 투자 좀 해주란 말인데, 결국은 정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상승의 시그널은 금리 인하예요. 근데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 지금 하고 있어요. 3번, 5번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정부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미 다 와 있고, 여기서 정부에서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에서 안 나타나면 완전 실패다. 근데 정부가 실패할 일이 없어요. 금리가 이 인하 때문에 주식이 오릅니다. 그다음 상승에서는 금리 인상 한번 해요, 정부가. 하루 이틀 빠집니다, 주가는. 잠시 주춤하다가 더 치고 가고, 더 가버려요, 더 가버려요. 이게 습성인 거예요. 가속도가 더 가. 여기서 이렇게 주춤하다 더 가, 주식이 더 가버려요. 그럼 또 정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 더 해요, 금리 인상. 2번.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열이 붙었어요. 열이 붙어. 그럼 3번. 3번. 이제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3번 하면 이제 정부가 이겨요. 정부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작전 세력에 대한 작전하는 주가 모른다 했잖아요. 소유주도 작전 세력 때 잡아들기 시작해요. 다 작전이거든요. 그럼 잡아들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게 9시 뉴스 땡 하면 땡 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주식시장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지금 2100포인트 경신 의미가 없고 여기서 4000포인트 넘었을 때 이야기. 그러면 이때 이제 주식시장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구나. 돈 빼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빼오는데 이미 예금들이 떠나고 있어요. 이때 보면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누가 파냐? 외국인들이 팔아요, 막 주식을. 외국인들이 파는데 그 주식을 누가 사냐면 일반인들이 사요. 기관 투자자들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사니까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사죠. 누가 팔고? 일반인이 팔죠. 일반인 팔고. 이거 완전 역적이 돼요. 이때 정도 가면. 근데 일반인들은 이익 하나 보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하나 보려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은 한 사람이 9개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땡 하면 이때 뉴스가 한 2-3번 정도에서 9시 뉴스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면 이게 끝났다 보시면 돼요. 끝났다. 또 반대로 주식시장이 언제가 침체냐면 믿고 들어가도 돼요. 언제? 최고의 침체기는 또 반대로 9시 뉴스 땡 했는데 주식시장이 침체가 돼서 증권회사 직원이 자살했다 이 소리 들으면 바닥이에요. 100% 바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증권회사 직원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프로잖아요. 프로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일반인한테 주식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그걸 못 버틴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이미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됩니다. 오직 프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동양증권 사태가 났었어요.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동양증권 후순위채 투자해가지고 정부사 직원들 막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자살하시고. 그때가 정확하게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9시 뉴스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요. 주식시장 투자할 때와 투자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미 바닥은 잡았어요. 더 이상 바닥은 제가 봤을 때 빠져봤자 1, 2포인트.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뭐 6,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5,000포인트 쉽게 넘었잖아요. 나스닥. 그런데 지금은 9시 뉴스요. 관심은 없는데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몇 사람만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9시 뉴스가 예전에 이건 전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첫 번째 뉴스는 제일 중요한 뉴스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뉴스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또 괜히 그쪽에 관심 모르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지수에다가 투자하시면 되고 인덱스에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모르겠으면 가서 인덱스 지수에다 투자해서 좀 수익 오른 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시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재능을 좀 키워내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하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오래 취직하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2년, 3년 지나야 그 돈들이 막 시중에 흘러다니거든요. 뭉치 돈들이. 그때 되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데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2, 3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한번 뜰 겁니다. 뜰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떠서 다음 정권에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 억제 정책을 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억제 정책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취직하시면은 아마 3년, 4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부는 웬만큼 주식시장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힘든 시기 오겠죠. 힘든 시기 올 텐데, 근데 이제 이때 지금 이 계획이 3년, 4년 뒤에 나 부동산 사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이미 기득권 세력이 지금 그 밑에 있는 다음 세대한테 넘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40대한테, 30대한테 좀 사라냐고 부동산, 30대 부동산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럼 30대, 40대는 부동산에 이제 주식 투자, 얘들이 주식 투자하니까 돈 벌려서 지금 6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애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은 또 미국도 그랬고, 미국도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지금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누구냐면 클린턴 대통령 시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보시면 지금 힘들잖아요. 그들이 나왔던 게 모기지론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지금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는 시작했던 공인중개사 쪽에 어찌됐든 간에 합격을 하시고 내년에는 사무실 내기가 어려우시면 코드라도 등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돈 많으니까요. 전원주택 엄청 구한다. 또 여기 KTX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전국 집가가 평균화되는 기후가 신간센이에요. 신간센. 신간센이 딱 개통이 되면서 전국 집가가 평균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경 중심이었는데 걔들도 그러니까 동경 힘들어 보여요. 동경이 집가가 이렇게 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신간센 때문에 그래요. 1시간 가버리니까 1시간. 지금 서울서 여기까지 2시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일이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부동산에 대한 개념, 시간적인 거리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거 우리가 그래서 역세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KTX 기준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KTX 근처에 경치 좋고 이런 데 정원주택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한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천 땅은 순천에 비싼 땅 누가 사야 되냐면 서울 사람이 사야 되겠습니까? 서울 순천에서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땅 누가 사고? 중국 사람들 사잖아요 지금.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중국 애들이 와서 걔들 입장에서 돈 별거 아니거든요. 땅 사면 제1호의 땅 사면 지금 80%가 중국 사람이 산다잖아요. 우리 비싸지만 현지인 입장에서 비싸지만 중국 애들 입장에서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을 우리가 물고 있어서 가격이 안 떨어지고 그럼 그게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뒤집어 놓고 미국도 이미 중국도 그러죠 지금 중국이 40% 가니까 60%, 62%? 60% 이상이 지금 일반 투자자랍니다. 투자자.
아직은 안 끝났는데 우리나라 이제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가요. 굉장히 역동적이라기보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하시니까 이런 건 고쳐놓으세요. 연금저축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금저축 이건 100% 연금 펀드로 바꿔주세요. 반자이자 연금저축 지난 5년간 수익률 비교해 보면요, 이거 수익률 한 2%도 안 될 겁니다. 이건 지금 몇 프로죠? 지난번에 45% 수익 났죠? 지금 힘들었어도. 근데 앞으로 저 주가 떠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연금저축. 여기 은행에서 가입한 거잖아요. 이건 증권사고. 같은 개념이야. 똑같이 세제 혜택 받고. 연금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금펀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유사장님 같은 경우 혹시 가입하실지도 모르는데 IRA, 개인계좌, 개인퇴직계좌, 개인퇴직연금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의무화됐잖아요. 10인 이상 사업자. 우리 사장님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개인퇴직연금 계좌는 연금 2개 가입하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하고 개인퇴직연금 가입하는데 이건 국가에다 우리가 가입하는 거고요. 이것은 민간 기업에다가 가입해요. 민간 금융기관이에요. 의무. 봉급의 8%니까 10분의 1. 이것도 10분의 1이죠? 우리가? 이것도 거의 10분의 1이에요. 8% 가입하는데 이건 의무죠. 지금 5인 이상 사업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입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가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행에 가서 무슨 형태? 저축 형태. DC형 이렇게 가입하고 있고, 하나는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증권사에 가면 펀드 형태가 있어요. 펀드 형태. 이건 100%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뒤에 찾거든요. 55세 이후에 찾는 거니까 55세에서 10년 지나서 60세, 지금 63세부터 찾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 안이. 60세부터 연금 주자 시작했는데 부담스럽다고 이제. 60세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 이건 100% 이렇게 가야 돼요. 100%.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펀드, 이것은 펀드가 아니니까, 투자 개념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삼성증권이 할 것이냐, 삼성생명이 할 것이냐, 동부증권이 할 것이냐, 뭐 국민은행이 할 것이냐,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 알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했다가 20년, 30년 뒤에 보면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러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만 이게 재작년부터 가입했거든요. 퇴직금 안 주잖아요. 이걸 가입해놨는데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한번 가입해놓으면 알아서 주겠지. 뭘 알았어요. 주겠지. 아무도 안 줘요. 이거 갈아탈 수 있거든요. 요즘 IRA가 나왔는데 개인퇴직연금 계좌.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모르죠. 이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되겠지. 안 돼요. 결국은 돈이 모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IRA 주식시장이 떨어져 버리면 IRA에서 그 개인퇴직연금 계좌 수입이 떨어져 버리니까. 근데 지금 다들 좀 좋아요. 해피해. 미국 사람들. 미국 중산층 지금 엄청 해피합니다. 주가가 1년 만에 더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이 더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선순환. 그걸 하기 위해서 09년도부터 미국들이 돈 풀었던 겁니다, 양적 완화. 08년도부터. 이제 그게 현실이 나타나니까 미국이 뉘앙스를 주죠. 금리 인상시키겠다. 금리 인상시키겠다. 너희들 그동안에 누리지 않았느냐. 좀 딜레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이죠, 미국이. 근데 유럽은 어떻게 하고? 날마다 뭐라고 하죠? 유럽은 지금? 반대로? 그럼 인하하고 있잖아요. 기력이 나타나서. 유럽은. 왜? 유럽도 지금 힘드니까 돈 막 풀어서 지금 주식시장 뛰고 있잖아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도 보면 지금 10년 만에 차같이 갔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이제 어느 나라로 와요? 우리나라로 온다. 이제 그쪽에 수익 타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한번 그러죠. 이제 그것은 미국이 먼저 꺾여야 되고, 미국 꺾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 꺾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꺾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꺾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주진아이 아웃스탠딩 뉴스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당장 바꿔주셔야 돼요. 개인퇴직연금 계좌는 무조건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주식형으로. 지금 이거 주식은 70%까지 가입하도록 좀 허용해줬죠. 정부에서. 내용을 아니까. 왜? 이 주식형이 아니면 나중에 자산 인플레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다면. 또 하나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100% 해봐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득공개가 소득공개 400만 원짜리 있거든요. 400만 원. 옛날에 200만 원도 쭉쭉 늘어나서 소득공개 400만 원 받는 상품이 있는데 오래된 해주시면 이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축 형태가 있고 편대 형태가 있는데 이미 이건 소득공개 다 끝났습니다. 5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은 5년 이상 다니시는 분 소득 끝나가지고 이거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데 거짓말이니까 1% 실제로 그래요. 작년에는 국민은행 이제서 운영했던 건 마이너스 2% 났어요. 근데 이건 한도가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돼요. 400만.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모아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쏴져 있다고. 직장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틀림없이 은행에 갈 때 있어요. 100% 은행에 갈 때 있어요. 저축 형태. 소득공개.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이미 직장생활 딱 시작할 때 가입해서 5년만 소득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뭘로 갈아타야 되냐면 펀드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펀드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채권형 펀드라도 갈아타야 돼요. 채권형 펀드도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10몇% 낮잖아요. 5년 동안 수익률이 18% 정도 났거든요. 20%. 그럼 채권형 펀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만이라도 다른 투자하지 않고 이 두 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형 펀드로 운영하면 여러분 노후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거 1년에 400만원씩 쌓이고 이건 뭐 여러분 봉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잠깐 중단시키거든요. 이거 다시 입사하게 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쌓아가더라도 30년 뒤에 여러분 노후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은행에다 저축 개념을 해놔도 인플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 얼마나 무섭냐면 만 원이 20년 뒤에는 지금의 1,000원 가치도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싸가긴 많이 싸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주의 인플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금융회사들이 만약 옛날 그 인플레율로 환산해서 돈 줘버린다 다 망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기관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 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펀드밖에 없어요. 펀드는 그때 인플레 상황을 적용해서 주가라는 것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다른 채권은 안 되잖아. 채권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5%짜리 또 없는데 만약에 5%짜리에다가 채권을 20년짜리, 30년짜리 묻어놨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5%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6%가 안 되니까 채권 5%짜리 엄청나게 높은데 5%짜리가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2%짜리도 없으니까 2.5% 뭐 지금 국민주택 나온 게 2.5%도 안 되잖아. 2.5%. 세전 따져버리면 더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여러분 노후하고 관련돼 있다면 이 두 개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 채권하고 최소한 펀드에서 비중에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저는 뭐 주식에다가 100% 여러분이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100%. 이건 당장 찾는 돈이 아니니까. 언제 찾는 거냐면 60세 이상이 찾는 거잖아요. 60세, 65세에 찾는 건데 금액도 이렇게 매일 꾸준히 넣는 거고. 그럼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라떼 효과를 충분히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걸 뭘로만 해놨냐면은 저축 개념을 해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1%도 안 됩니다. 운용고수 빼고 못 빼버리면 여러분 실제 수익률이 1%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 나 수익률 몇 프로 날지 관심도 없어요. 매일매일 공시를 하거든요. 수익률 공시를 해주는데 뭐 상품이 가입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딴 데다 이제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망쳐. 근데 이건 여러분 당장 찾을 수도 없잖아요. 당장 찾을 수도 없으니까 이것은 혹시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 있다면 증권사 가시고 옮겨 타주거든요. 옮겨 타줘. 전환이 가능하다고. 바로 전환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서류가. 근데 지금은 은행에 있는 거 그냥 증권사 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증권사 가셔서 요청만 하면 바로 해줘버립니다. 바로 해줘버리고 굉장히 편해요. 그걸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하시면 되죠. 저도 수수 좀 받고. 네. 수수 받고. 그래서 이 개인퇴직연금 계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달에 할 텐데 자격증 끝나면 자격증 취득해서 저처럼 명함 하나 가지고 방금 이거 모르거든요. 99%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조그만 회사들 찾아가서 한 50명만 100명, 50명, 100명 정도만 이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움직이만 줘도 여러분 소득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어차피 내용을 들어보면 수긍을 하거든요. 수긍을 하는데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계좌가 지금 이제 아마 2017년부터인가요? 그때 1인 사업자도 의무였는데 왜 이거 개인퇴직연금 계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기냐면 국민연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노후를 국민연금 갖고 20만 원 갖고 안 되거든요. 우리 박모 대통령이 그거 안 된 줄 아니까 뭐 20만 원 더 준다겠다고 없앴잖아요?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20만 준다겠다고. 그때 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볼까? 40만 원 어떻게 사겠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제가 봤을 때 100% 개인퇴직연금 계좌하고 IRN 계좌하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상품 저거 직장생활에 넣었던 거 펀드로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타면 더 좋죠? 이 목돈이 됐으니까 한번 불어나면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돼 있다면 노후 또 이제 그 생명보험회사 찾아와서 진짜 무섭죠. 나 정말 그분들 영업하는 거 보면 회사에서 시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딱 그 설계 내놓고 60세 이상에 대부분 그러죠. 60세 이상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 생활은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0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그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죠. 200? 200도 좀 전 같은데 뭐 부인하고 놀러 다니고 300? 200? 그럼 딱 플랜 짜면 얼마인 줄 알아요? 7억짜리 플랜이에요. 7억 있어야 되는데 7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7억 하려면 그 계산해보면 지금 당장 얼마 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달에? 보통 사장님 100만 이상 넣어야 돼. 100만에서 150만 원 넣어야지 7억이 쌓이거든요. 미친 짓거리예요. 그거.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두 개만 넣어도 돼요. 이 두 개만 넣어놓고 이 두 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니까 그럼 세 군데에서 돈을 주잖아요. 보세요. 세 군데에서 주죠. 먼저 국민연금 주죠. 20만 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좀 놀라가겠죠. 여러분 때문에. 70만 원. 사장님 70만 받아요? 아니 보면 한 번씩. 보시고 나서 20보다는 많은데. 궁금하시겠다. 그럼 굉장히 직장생활 빡빡이 하시는데 사장님 이건 70만 원 받아요. 좋네. 다 먹으러 여기다. 회사 받는 걸로 55세 있어 63세 이상으로 해봅니까 나이를? 아니 그거 한 번씩 날라오더라고요. 그러죠. 미래에 얼마씩. 미래. 근데 나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 몇 년 뒤인가. 그래서 63세라면 사장님 최소한 20년 뒤인데 20년 뒤에 70만 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20만 원 받죠? 일단 1번. 그래서 우리가 3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강의 많이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문화센터에서. 국민연금을 가져야 되고 지금 이제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이제 했어요.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하는데 이게 이제 2층 구조거든요. 1층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2층은 너희들이 알아서 개인 금융기관 하나 가입해라 이렇게 재산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나라 한 500개 넘죠. 개인퇴직연금 계좌 운영하는 데가 은행, 증권, 보험사, 기타 등등 다 하니까 개나소나.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 회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타고 이렇게 수익이 마음에 안 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에 10분의 1, 거의 8%를 가입하는 거니까 적지가 않아요. 이것도 거의 8%, 10%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입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 이게 그 펀드 하면 여러분 최소한 100만 원 공급장 10만 원 가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이게 지금 회사 다니면은 또 사주에서 회사에서 또 절반 대주는 또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어떤 현적으로 했을 때 회사에서 절반 대주고 아니면 본인 부담을 하는지. 되게 DB형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되게 PC형으로 많이 하죠.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특히 이게 이제 주식 그 저축 개념 말고 은행 말고 펀드 개념 무조건 봐야 됩니다. 펀드에서도 주식 개념 많이 늘려놔야 돼요. 엄청나게 늘려놔야 돼요. 그래서 최대로 늘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70%까지인가 60%까지인가 주식 비중 늘리는 거예요. 지금 나왔죠 상품이. 얘는 30%가 안 됐어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운영이. 이것은 거의 뭐 아무 의자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것은 정부에서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면 우리가 냈던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두 개 하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아까 하고 있는 소득공제 받는 거.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무조건 넣거든요. 들어가면 환급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이것은 다 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 근데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 고민 좀 해봐야 돼요. 5년 동안 소득공제 해주는 거거든요. 5년 해주는데 5년 동안 소득공제 끝났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일도 낮다니까요. 1%도 안 돼, 수익률이. 근데 그냥 이 넣었던 거니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넣고 있는데 공부에서 빨리 나가니까 자동이체. 사람이 뇌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번 딱 각인이 되면 5년 동안 계속 나갔으니까 당연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에서 나가면 처음에 들어와서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소득공제 받으면 연말에 정산받는 게 좋거든. 네? 좋잖아요. 2천만 원 소득자면 이게 한 7% 받나? 34만 원 소득공제 받았잖아요. 얼마? 400만 원, 34만 원 소득공제 받아서 보면 이거 더 높은 상품이 없잖아요. 이것도 1년만 해준 게 아니라 5년 동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상품 하고는 넣는데 계속 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죠. 국가에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4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뭔가 다 풀로 쳐고 8%하고 이거 두 개만 해도 제가 보기에 노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한 200만 원 정도는 충분되지 않겠느냐, 젊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층 구조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말한 보험사에다가 변액이라든가 보험을 넣어라 이거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계속 미래 마케팅이에요. 미래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여기서 가입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50만 원짜리 가입할 바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딱 계산해 볼 때 내가 50만 원 로그를 딱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 두 개만 판도를 해야 되면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저축을 하면 50만 원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걸 판도로 가져갈 경우에는 50만 원만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습니다. 50만 원. 네, 여기서 똑같은데 소득이 노후에 20년, 30년 뒤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강의 중 내가 없다 학교에서 나가시고 직장인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하면 가서 졸고 아무튼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4층 구조를 하자 그러거든요. 운영적으로 해서. 근데 이게 세 가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건 회사 안 다니시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은 노란 우산 공개는 100% 가입해야 됩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안 했죠? 노란 우산 공개는 우산이 아니에요. 우산이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 돼. 오늘 당장이라고 사장님. 자영업자는 100% 가입. 정부에서 세대 혜택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세대 혜택도 주고 이거 가입하면 사장님 규모는 웬만하면 세제 다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 때 환급받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 많다 해서 많이 못 넣어요. 정부에서 항상 규제를 합니다. 일정 규모. 그래서 노란 우산 공개 사업 100% 하셔야 돼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상품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 이거 요즘 은행에서도 대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게 있냐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나중에 사장님 혹시 잘못 그럴 일 없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 자영업자가 힘든 게 사업 한번 실패하시면 재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요. 얘기가요? 아니 이거 노란 상품. 이것도 압류 금지되어 있죠. 이거 개인퇴직연금은 이제 부인하고 나눴어요. 이용하시면. 그래서 노란 우산 공개 우리 자영업자들은 100% 가져가셔야 돼요.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서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세제 받는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적금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란 우산 공개는 확정금리를 그때 5%까지 줬었어요. 굉장히 좋아. 지금 몇 프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상품인데 잘 안 하시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압류 금지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넣었던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대출해줘요. 사업자, 운영자가 하시라고. 10배 이상이요? 10배. 지금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500명. 5천만 원까지. 좋네. 금리가 절이 엄청 절입니다. 저기로.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것보다 더 절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서 항상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노란 우산 공개는 자영업자들은 100% 가입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많은데.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사장님이 몰라서 그런지 TV에서도 홍보 많이 했어요. 최불암 씨 나와서 네,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나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 못 하는 거지.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들 방금 이거 세대도 빵빵하잖아요. 사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입대 받고 그다음에 압류 금리돼 있고 또 금리가 확정 금리를 줬거든요. 최소 몇 프로 이상.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런 상품이 있지도 않죠. 그다음에 또 최소 한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여유가 있으시면 적금 형태로 가입하시면 공제의 개념이니까 아까 10배 이내로 대출까지 해줬어요. 무이자 대출. 거의 무이자 대출이었죠. 사업자 운영하시라고. 그래서 노란우산 공대는 일본을 모방한 건데 일본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거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자영업자 100%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연금 가입 못 하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하신다고 해요. 이것도 개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하신다. 근데 이제 안 할 것이고. 소득공제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직장인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직장인만 해당돼요. 직장에서 400만. 근데 이거 노란우산 보면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거니까 가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워낙 혜택이 많았어요. 네? 어떤 거? 노론하고 겐테지연금계좌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어요. 겐테지연금계좌 혼자 가서 내 거 하나 만들겠다 하셔도 돼요. 지금 하나.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은요, 여러분들 잘 알면 도움 많이 주는 상품이 나와요. 그걸 모르면 이제 정부만 욕하고 마는 거죠. 자, 끝나가는데.